네, 여러분들 아까 자료 그 2018년 그 문제 있죠. 출제 영향을 얘기하다가 이제 끊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2018년 4월 7일 국가직구급 행정법 총론 그 1번 문제 보시면 행정의 자유구조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4번 중에 1번, 2번, 4번이 그 판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이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런 식으로 그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함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판례를 근거를 해서 이제 출제를 하죠.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즐겨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공개가 되죠. 이의제기를 합니다. 어설프게 이론 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는 이론을 가지고 뭐 마치 어느 하나의 학설을 가지고 다루저린 것처럼 그렇게 출제를 하면은 수험생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OX가 답이 있는 조문이라든가 판례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행정법에서 특히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판례에 대한 연구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슨 뭐 행정법 관련된 판례가 나와도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면은 80년대 초까지 이제 나왔던 교수님들의 책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뭐 번역서 수준입니다. 일본의 뭐 유명한 행정법 교재 막 이런 거 갖다가 그냥 막 거의 번역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책을 내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법의 대가라면서 막 이제 학교에서 추앙받고 사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번역해서라도 내는 책이 사실 드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면 이제 추앙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욕먹을 짓이죠. 지금 만약에 누가 그렇게 낸다 그러면은 그거 바로 그냥 뭐 인터넷에 막에서 막 엄청나게 난리 나겠죠. 요즘 뭐 정보가 다 공개되는 시대니까. 그때 이제 그 했던 분들 중에 예전에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그 예전에 고시 잡지란 게 있었는데 뭐 고시 연구라든가 월간 고시라든가 뭐 이런 고시 잡지가 있는데 고시 잡지에 뭐 유명한 국립대에서 행정법으로 유명한 교수가 이제 자기 그린 것처럼 뭐 이제 논문을 하나 실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시험 준비하면서 일본 그 논문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 논문에 똑같은 게 있더래요. 제목부터 목차까지 내용까지 똑같은 게 있더래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그 논문이 나온 다음에 그 논문 보고 그냥 거의 번역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고시 잡지에다 실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를 했었는데 80년대부터 이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에 그 전에는 우리나라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법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독일법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일본법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 승계되어 왔던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70년대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일로 직접 유학을 갑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 이럴 때 직접 유학을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독일에 광부 보냈었죠. 파독 광부. 그분이 그 서울 시내 뭐 사립대학에 이제 법대를 나와가지고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갔다가 거기서 강부로 일을 몇 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80년대 귀국을 한 겁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 그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뭔 책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직접 이제 독일에서 이론을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판례 연구도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판사들도 뭔가 이제 판결문을 낼 때 자기가 아무래도 이거 내가 판결문을 내면은 그 학자들이 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더 신경을 쓰겠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정교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그 80년대부터.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형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판례 연구가 시작된 게 80년대부터고 그 이전에는 판례 연구라는 게 사실 거의 없었고 그렇게 해서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지금은 뭐 판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에도 그 판례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거죠. 2번 문제도 보시면은 문제 자체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한다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판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을 명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조문을 위주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문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판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그 조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해설에서 보시면은 그 관련된 조문을 제가 그 명시를 해놨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그 조문을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4번에 보시면 행정 절차. 지금은 여러분들 어차피 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용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은 4번에 보시면 행정 절차법상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조문을 출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과 판례가 이제 위주로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그 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5번 보시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여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도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그 판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판례 일반적 법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론을 물어봤죠. 1번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취소 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서 사업시행 계획이 어떤 거고 관리처분 계획이 어떤 건가 이걸 알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행정대집행법상 선행처분인 개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 발부 통보 처분에 승계된다. 이것도 판례죠.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 계획 및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 인가에 승계된다. 4번 구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주 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 재개를 승계된다라고 해서 이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판례 구체적인 결론을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전부 다 판례 문제죠. 기업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니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디귿에 보시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이율에 보시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과되어 있는 부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당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제가 뭐 직접적으로 내용들을 전부 다 그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도 전부 다 그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직접적으로 판례 입장을 물어봤죠. 그러면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판례겠죠. 여기서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결론을 알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1번에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2번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결론을 물어보는 거죠.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갑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 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해 행한 협약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의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의 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그걸 물어본 거죠. 구체적인 결론에 관한 내용이고, 3번에 보시면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번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아까 그 판례 유형이, 문제 유형이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판례 일반 법리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가 구체적 결론, 세 번째가 사례형이라고 있는데, 사례형은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판례 일반적 법리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잘 안 틀립니다. 행정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판례 일반적 법리는 잘 안 틀리는데, 이 구체적 결론, 판례 구체적 결론 물어보면 방금 뭐 6번 문제도 그랬고 7번 문제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6번 문제가 아니라 5번 문제였네요. 5번 문제도 그렇고 7번 문제도 그렇고 이 구체적인 결론들을 물어보는 문제 있죠. 이 구체적인 결론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교수님들이 유혹을 느끼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판례 일반적 법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 한 해 시험을 보면은 판례 일반적 법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험인가는 꼭 나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거 지난번에도 출제했는데 또 출제, 뭐 예를 들어 7급 출제하러 들어갔는데 이 봄에 9급 시험에도 나왔는데 또 출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판례 숫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구체적 결론을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8번에 보시면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가 한다. 1번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 내용인데 이거는 판례 일반적 법리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행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거는 구체적인 결론을 물어본 거죠. 3번에 보시면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법률입니다. 조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4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거는 판례 일반적 법리를 물어본 건데 틀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9번에 보시면 행정처의 확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뭐 판례도 있고 뭐 이론적인 부분도 있죠. 2번에 보시면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조문에서는 뭐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된 그 판례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10번에 보시면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대부분 이제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죠. 1번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이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일반적 법리로 물어본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판례에 관한 내용이죠. 판례 일반적 법리고 3번은 구체적 내용이죠. 구체적 결론. 3번에 보시면 구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론을 물어본 겁니다. 4번은 일반적 법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11번 판례에 의할 때 기역 니은에서 갑과 을이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그 1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사례형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판례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판례 문제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2번에 보시면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이제 조문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조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고 3번, 4번은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죠. 1번에 보시면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그 조문에서 그 해설의 14조에 보시면은 행정심판법 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 능력이라고 해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2번, 1번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종중이나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례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문에 명확하게 조문의 내용이 있고 그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판례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굳이 판례를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 조문 내용 그대로 적용한 거니까. 만약에 그 조문을 뭐
별도로 해석이 필요해서 그 해석을 해서 뭐 판례가 적용했다. 그러면은 뭐 판례도 따로 알아야 되겠지만 조문 내용을 그대로 판례에 적용했다. 그러면 판례를 굳이 뭐 따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12번에 1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종교나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내용을 알 필요도 없이 행정심판법 1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알면은 그 판례 결론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판례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조문으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 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 4번은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고 13번에 보시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그 주로 조문입니다. 그 1번에 보시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행정청에도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출제한 겁니다. 2번에 보시면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 청구는 법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관련된 그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조문과 관련 내용이고 4번도 조문이죠. 넘어가셔서 14번에 보시면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퇴거 의무 및 점유인도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철거명령 및 철거 요거는 판례 일반적 법리로 물어본 겁니다. 14번 1번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 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거 의무는 처음에 한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2차, 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이것도 일반적 법리입니다. 뭐 철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닙니다. 구체적 결론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거 철거 명령이 아니더라도 2차, 3차 계고는 이건 어떤 판례에도 공통적으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4번, 2번도 일반적 법리로 물어본 거고요. 3번에 보시면 관계법령에서 금지 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 규정 및 벌칙 규정은 당연히 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여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도 일반적 법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보면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이것도 판례의 일반적 법리죠. 그다음에 지금 내용들은 전부 다 생략을 하는데 그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들을 이제 꼼꼼하게 볼 겁니다. 15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판례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판례 일반적 법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 결론이죠. 이것도 뭐 일반적 법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3번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 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 의무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것도 뭐 조세 행정과 관련해서 뭐 일반적 법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도 판례의 내용이고 16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주로 출제가 된 거죠. 1번, 2번, 3번, 1번, 2번은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그 조문의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고 3번에 보시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 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내용이죠. 이것도 판례의 내용이고요.
17번 판례에 따를 경우 갑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게 그 사례형 문제죠. 판례에 따를 때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입니다. 18번에 보시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그 국가배상법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고 관련된 판례도 있는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우선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조문 문제로 보시면 되고, 조문과 판례가 복합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일 공무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틀렸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 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 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 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판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3번, 4번 전부 다 판례 문제고, 그 다음에 그 19번에 보시면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제가 앞서 행정절차법에는 그 신고와 관련된 그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그 1번에 보시면 신고는 자신이 행하는 공법 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1번은 틀렸죠. 2번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압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그 뒤에 그 여러분들 기본 강의할 때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를 하는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의사를 가지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의사 표시를 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권리 의무는 변동이 됩니다.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측면에서 법률행위적 성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사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없다 보니까 법률행위라고는 안 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신고의 수리 같은 경우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3번, 4번 전부 다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사례형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조문도 알아야 되고 판례 내용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판례 문제가 가장 많았죠. 판례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사례 문제는 방금 2문제밖에 없었죠. 가장 많은 판례 문제가 가장 많은데 사례 문제는 2문제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 일반적 법리를 물어본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요 구체적 결론을 물어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요 판례 구체적 결론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을 하실 때는 그럼 판례를 기억하기가 좋아야겠죠. 그 판례를 기억하기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그 3번째 자료 있죠. 그걸 잠깐 보시면 3번째 자료에서 그 문제 1번 갑은 1991년 7월 13일.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자료에서 무슨 날짜 나오고 뭐 그 시간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쉽게 들으십시오. 1번에 보시면 갑은 1991년 7월 13일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8년 10월 21일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05년 2월 25일부터 부산 해운대 경찰서 자동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 사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갑은 2005년 6월 6일 12시 5분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운대 정비공장 앞길에서 신호 위반하는 병 여자고 22세입니다. 운전해 승용 차량을 발견하여 정지시켰으나 그녀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고는 그냥 보내주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의 조사 및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00년 8월 11일 갑에 대하여 그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그 다음에 제61조 청량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 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이게 과연 정당한 해임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뭐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전혀 뭐 여자 나이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은 이 교통경찰이 돈을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 그 여성 운전자한테서 10,000원을 받았는데 그 10,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해임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해서 뭐 사실 경찰청 내부에서 해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재량행위를 할 때는 재량권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재량권을 넘어섰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그 해설에서 2번 있죠. 해설에서 2번을 보시면 경찰 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 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동승자에게 신고 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위 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0,000원에 불과하더라도 위 금품 수수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당시 경찰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22세 여성 혼자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도 여자인데 친구가 있었는데 신호 위반을 했죠. 신호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신호 위반을 했으면은 그냥 교통경찰에 가서 그냥 딱지 떼면 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되는데 이 경찰이 가가지고 뭐 정신 떼도 되는데 뭐 배고프고 뭐 범칙금 내는 것보다는 뭐 10,000원만 뭐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교통경찰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이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동승하고 있던 그 동승자가 아니 뭐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그 경찰이 오히려 그 여자들한테 겁을 주는 겁니다. 아니 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신고하면 뭐 당신들 귀찮기만 하고 당신들 뭐 이거 뭐 벌 좀 먹고 뭐 오히려 뭐 당신들한테 불이익이 갈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를 2번 접어가지고 한 번 접으면 보인다고 2번 접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달라. 그래가지고 흔히들 그 고스톱판에서 밑장빼기라고 하죠. 밑장빼기로 해가지고 10,000원만 챙기고 운전면허증을 돌려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걸려가지고 경찰청 내부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냥 10,000원 받았는데 해임됐다 그러면 이게 기억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이 10,000원을 2번 접어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밑장빼기로 챙겼다. 한 번이 아니었겠죠. 걸린 건 이거 한 번이었겠지만 그런 식의 행동을 한 사람이면 그 전에도 뭐 무수히 많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시면 1-1번 경찰 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10,000원권 집회 한 장을 2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교통경찰관이 법규 위반자에게 10,000원권 집회 한 장을 2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강서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전담 형사로 근무하던 갑은 요거는 이제 이 사람도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잘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강서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전담 형사로 근무하던 갑은 병이 1989년 3월 25일 00시 05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 처리하면서 1989년 3월 30일 그 처리 과정에서 병의 동생인 정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측의 과도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하여 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전해준 금 3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장 을은 1989년 8월 17일 갑에 대하여 위 금원 수수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1조 소정의 청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위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
갑이 위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얘가 중요한 거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병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정의 공정하게 위 사건을 처리하여 주었다 하여 위 금원을 주자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이를 놓고가 수령하게 된 것이고 1989년 7월 11일 위 금원을 반환하였으며 19년 가까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범죄 수사에 공이 크다 하여 16회에 걸쳐 표창장까지 받은 공적이 있는데다가 부모와 처제를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갑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과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것은 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얼핏 10,000원 받은 사람이 해임됐으니까 30만 원도 해임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해임이 안 됐으면 싶은 내용들을 제가 일부러 적어놨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원래 이 받은 경위가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잘 봐줘서 고맙다고 막 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돈을 준 사람 쪽은 가해자의 형인가 그런데 가해자 형이 와가지고 피해자들이 그 교통사고 피해자들한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한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정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공정하게 했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해준 게 고마운 거죠. 공정하게 해준 게 고마운 거니까 고맙다고 이제 30만 원 들고 와서 이제 주려고 하는데 받으면 이게 뭐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계속 안 받는다고 한 겁니다.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또 돈 갖고 왔는데 그냥 들고 간 거니까 봉투를 그냥 책상 위에 던져놓고 간 겁니다. 던져놓고 가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막 쫓아가도 막 이 사람 도망가듯이 가버리니까 갖고 있다 나중에 이 사람 이제 다시 만나면 돌려줘야겠다 그러고 책상 서랍에 넣었는데 이게 걸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해임을 해야 될 것인가? 좀 해임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뭐 이거 그 제때 그 안 돌려줬으니까 뭐 감봉 처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정도는 뭐 좀 뭐 이해를 하겠지만 뭐 해임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해설에서 3번 보시면 공중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유로 두고 간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사했다가 돌려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에 남용한다고 본 사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해임은 안 됐습니다. 관련 기출 2-1번 보시면 판례에 의할 때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유를 두고 간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 맞죠? 3번에 보시면 갑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을이 시행한 2004년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실제 합기도 공인단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사단법인 한국합기도연맹 명의의 합기도 2단 공인단증을 35만 원에 구입하여 제출하였고 2004년 8월 24일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무도유단증을 돈을 주고 구입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울산지방경찰청장 을이 자체 감사한 결과 갑이 합기도 2단 공인단증을 구입하여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울산남부경찰서 온양지구대 소속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던 갑은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직을 공고받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5년 5월 4일자로 울산지방경찰청장 을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을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의원 면직되었다. 잘리기 전에 그냥 자기 발로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후 갑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다가 해양경찰청장 병이 시행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2005년 12월 27일 공고된 이 시험에 응시하여 2006년 3월 3일 최종 합격하였으나 울산지방경찰청장 을이 2006년 4월 4일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공고 2006-2호로 갑이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 임명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자 해양경찰청장 병은 2006년 4월 7일 갑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응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합격 결정을 취소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결론적으로 이 사람 그 경찰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가짜 단증 가지고 합격했다가 자기 발로 나간 거죠. 자기 발로 나간 건데 그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자기 발로 나갔더라도 이 사람 시험 부정 응시했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그 공무원 시험 못 본다.
그렇게 공고를 냈고 나중에 그 해경 시험에 합격했지만 해경에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합격을 이제 취소를 한 경우죠. 취소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 니은에 보시면은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을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46조는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이 경우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부정 응시를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그 자격이 제한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죠. 앞서 제가 그 국회에서 만든 규범이 법률이고 행정부에서 만든 규범이 명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명령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고 했죠. 행정규칙도 행정명령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미국에서 주로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만 쓰고 우리나라는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이 그 일반적인 국민에게 효력이 법규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모든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그 행정규칙도 있지만 법규명령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규정 같은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모두 효력이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46조에 의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이 5년간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해경에서 이 사람 뭐 시험 성적이 너무 좋아 아까운 인재야 그래서 우리 해경을 합격시켜야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이 경우에는 그 기속행위로서 당연히 떨어뜨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 공인 단초가 없었어도 이 사람은 붙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04년에 육지경찰, 육경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육지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했었고 시험 과목이 다릅니다. 해경은. 시험 과목이 다른데도 2년 만에 다시 해경시험을 붙었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했어도 붙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그다음에 관련 기출에 보시면 3-1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 제한을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한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아니라고 했죠.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고 했죠.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1번 틀렸고요. 3-2번 보시면 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46조이란 그 수권형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 준칙에 해당한다. 아니라고 했죠. 법규명령이라고 했습니다. 3-3번도 재량 준칙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틀렸고 3-4번도 마찬가지로 재량 준칙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법규명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1962년 9월 15일 서부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법 제15조에 의한 경찰관 관련 문제를 봤으니까 소방 관련한 문제도 하나 보시면 위험물 취급소 소방 관련은 돼 있는데 주유소 관련 문제입니다. 가짜 휘발유 이런 문제입니다. 휘발유 취급소 설치 허가를 받았고 1979년 6월 1일 유료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79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판매업 주유소 허가를 받아 홍제동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책으로 나올 때는 이 홍제동이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책에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관심 있는 부분들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판례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옛날 오래된 판례들을 보면은 그냥 그 실명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 이름, 피고 이름 이런 거. 근데 최근에는 그거를 이제 무슨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든가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해서 올리는데 아니면 그냥 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따로 표현해서 올리는데 옛날 판례들 보면은 원고 피고 변호사 이름 법무법인 이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거 책으로 낼 때는 다 숨겨야죠. 홍제동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위 주유소를 임시 맡아 관리하던 갑의 외숙인 병이 위 주유소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85년 12월경 그만둔 정이 1986년 2월에서 3월 초에 걸쳐 수차례 정유공장 뒷문동에서 나오는 이른바 덤핑 휘발유를 한 번만 사달라고 간청하므로 1986년 3월 16일 밤 위 병이 운전하여 가지고 온 휘발유 40드럼을 매수하여 1월 위 주유소에 보통 휘발유 탱크에 혼합하여 판매하던 중 서대문 경찰서의 수사 결과 위 병으로부터 매수한 휘발유가 유사 휘발유로 판명되었다. 정은 1986년 5월 22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죄로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런 198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을 거쳐 서울대문 경찰서장으로부터 갑에 대한 위와 같은 유사 휘발유 판매 사실을 통보받고 1986년 7월 5일 갑에 대하여 유사 휘발유를 저장 취급하였다 하여 소방법 제14조 3항 23조 5호 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를 취소 처분하였고, 그런 갑에게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 목적을 판매용 유리저장 허가 사항을 휘발유 5만 1000리터, 지하탱크 5개, 경유 2만 리터, 등유 4000리터로 하고 그 설치 목적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에 제한 또는 정지 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갑은 위 주유소 경영하면서 병에게 그 관리를 맡겨서 위와 같은 유사 휘발유 취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사건 외에는 유사 휘발유를 취급하여 문제된 일이 없으며 위 주유소는 15년 이전부터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그 수입으로 각각 병 외에 5명의 종업원의 생계를 꾸려왔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뒤에 좀 길게 적어놨죠.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위 사안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한다. 이게 정답인데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하면은 주유소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직접 경영을 안 하고 자기 외숙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의 일부 외숙이 갖고 자기는 일부를 또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갖겠죠. 근데 그 외숙이 그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짜 휘발유 장사를 한 겁니다. 주유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한 번만 사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그걸 이제 40드럼을 산 겁니다. 한 트럭을. 샀는데 이게 이제 걸린 거죠. 걸렸는데 이 원래 주유소 주인한테 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뒤에 주저리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죠.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5명의 생계가 걸려있고, 그리고 주유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유소 지으려면 돈 많이 들죠. 파가지고 탱크 넣고 이런 거 설치하고 장비 설치하고 이러려면은 돈 많이 드니까 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좀 과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4-1번에 보시면 관련 기출, 판례에 의할 때 주유소의 관리인 부정 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면 4-1번 그냥 읽어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례의 사실관계 듣고 이 사람이 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외숙이 그렇게 한 거고 이런 사정들을 이제 알고 그렇게 좀 과하다, 취소 처분은 과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4-1번 문제를 풀면은 맞출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4-1번 읽어보면 부정 휘발유 판매한 거 취소 처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판례 구체적인 결론을 물어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판례 구체적인 결론을 미리 안 받았으면.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강수구청장 을은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정을 1995년도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7시에서 8시까지 H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 안내, 거리 질서 확립 등의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월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정은 1994년 5월 11일 8시경 자신의 지정구역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교차로에서 새마을 복장에 동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한 채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갑은 정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병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병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에 치료비 및 학위금 등으로 병에게 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은 을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한테 그 하실 일도 변변찮게 없으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뭐 다른 요일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나오셨겠죠.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라고 하니까 뭐 수요일, 금요일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했겠죠. 그 나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이제 애들 뭐 횡단보도 건널 때 봐주시고 뭐 이러면은 그 한 달에 4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일주일에 2번 나와서 2시간 하면은 한 달이면은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는데 4만 원이면 뭐 꽤 많이 받는 거죠. 1995년 당시에는 아마 최저임금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짭짤한 이제 그 용돈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뭐 횡단보도에서 그냥 뭐 애들 뭐 횡단보도 뭐 갑자기 건너고 뭐 이런 것만 막고 뭐 그런 것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교차로의 사거리 그 가운데서 이제 수신호로 할아버지가 좀 오버를 한 겁니다. 수신호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한 거죠. 교통 정리를 한 건데 그 교통 수신호만 믿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이제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냈는데 그 상대 운전자는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그렇게 해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승용차 운전자는 배상을 해줬습니다. 배상을 해줬는데 억울하죠. 자기는 그 수신호 따라서 움직였는데 배상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수신호 따라서 배상을 해줬는데 할아버지한테 나 할아버지 믿고 그 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사고 났다. 할아버지한테 배상을 청구했으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달 4만 원 그 용돈벌이 하려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 초등학교에서 교통정리하고 계셨던 할아버지한테 1,700만 원 주시오 하면은 받을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가에다가 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똑똑한 거죠. 머리를 잘 쓴 거죠. 머리를 잘 쓴 건데 이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험회사, 이 사람이 그 승용차 운전자가 먼저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이제 그 배상금을 지급을 했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이 보험회사가 국가에다가 그 청구를 한 겁니다. 국가배상을. 그래서 소송을 가가지고 보험회사 변호사들 뭐 잘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긴 겁니다. 국가한테. 그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한테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에다 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 국가배상법상에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은 그 국가배상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가능합니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한 행위고, 그 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법령을 위반해야 되고, 다섯 번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여섯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위와 타인의 손해 발생 이런 것들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국가배상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국가배상의 요건인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된 것이 이 부분이죠. 이 사람이 과연 공무원인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공무원이라고 본 겁니다. 사실 딱히 공무원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 그 시골 동네 가다가 새마을 복장하고 있는 뭐 동네 사람 보고 저 사람 공무원이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잘 쓴 겁니다.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공무원이라고 봐가지고 국가배상이 인정이 된 거죠. 그 해설에서 4번을 보시면, 해설에 그 판례 관련된 지문에 4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기출. 이거는 제가 그냥 많이 실어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5-1번부터 그 5-9번까지는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국가배상법 2조상의 공무원에 해당된다. 이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위탁받은 사람도. 그래 그 5번 문제 해설에서
그 1번 그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번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오고 이게 그 시험에 반복해서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다 실어놓은 겁니다. 자주 나왔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5-10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제 교통할아버지 사건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 5-11번부터 5-21번까지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교통할아버지가 국가배상법 2조상의 공무원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A는 1988년 11월 19일경 허무인인 국화정의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서울시 종로구 사익동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익동 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B는 1972년경에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새 것이고 기재사항의 정정을 횡선을 긋고 정전인을 날인하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두 줄 긋고 도장 찍는 그 흔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날카롭게 기구로 긁고 그 위에 고무인을 찍거나 써넣는 방법에 의하였으며 전출일자와 전입일자의 연결성이 유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주민등록표 뒷면 인감란에 찍힌 지문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등 업무 처리 지침에 어긋나게 작성된 부분이 적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을 보기에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전 거주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였다. 그 후 A는 1988년 11월 24일경 국화정의 서울시 종로구 사익동 땡땡땡 번지로 전입하였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익동 제1통장인 C의 경유인을 받아 C의 도장을 받았죠. 사직동 사무소에 접수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C는 국화정의 대리인이라는 A의 말만 믿고 국화정이 실제로 전입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서에 경유인을 찍어주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허무인은 국화정에 관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사익동 사무소에 비치되자 A는 국화정 본인으로 행세하며 서울시 중구 다동 땡땡번지에 거주하는 실존인물인 국화정의 소유인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1988년 12월 22일 D가 제분회사 E와 소매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D가 장차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사익동 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 채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다. 이는 이와 같은 물적 담보를 믿고 1988년 12월 24일부터 1989년 1월 10일까지 D에게 소맥분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소맥분 대금 4,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췄다. 이후 서울시 중구 다동 땡땡번지에 거주하는 실존인물인 국화정은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 소유 토지의 간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간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었다. 가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쉽게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인데 사기 피해자가 제분회사죠. 대한제분인데 제분회사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했나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뭐 A, B, C, D하고는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제분회사 대리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대줘야겠죠. 근데 물건을 그냥 무작정 대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물건 받아가지고 날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담보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A가 A에게 담보를 요구했는데 A가 C라는 사람이 어느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C가 갖고 있는 그 땅에다가 담보를 설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C 땅이 아닌 거죠. 왜 C 땅이 된 건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사직동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가공의 인물, 국화정이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 국화정이란 이름으로 사직동 동사무소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도 잘못했고 통장도 잘못한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입신고할 때 이때는 전산망이 안 갖춰져 있었죠. 1980년대니까. 전산망이 갖춰져 있었으면 그냥 대전에서 이사 오셨어요? 그러면 대전에서 이사 온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그 당시에도 전화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확인하는 작업을. 전화 같은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와
동사무소 직원의 과실과 통장의 과실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사직동에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사직동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국화정이라는 실존 인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소는 다르죠. 주소는 다른데 국화정이라는 실존 인물이 소유한 땅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보니까 그 국화정이라는 땅이 국화정 걸로 돼 있고 이 사람이 국화정이죠. 그러니까 이 재분회사에서는 그걸 믿고 이 땅에다 담보를 설정한 겁니다. 담보를 설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국화정이 이 사실을 안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한 5천만 원치, 4,700만 원치 밀가루 받아가지고 덤핑 처분해버리고 날라버린 후에 이 진짜 국화정이 내 땅에 이 담보가 설정돼 있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담보 설정된 것을 취소하는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담보 설정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분회사는 4,700만 원이 붕 떠버린 거죠. 4,700만 원이 붕 떠가지고 야 내가 이 땅이 이 사람 걸 국화정 걸로 알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도 이거 잘못한 거고 통장도 잘못한 거다. 도장을 잘못 찍어준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이 진짜 국화정 걸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진짜 국화정인 줄 알고 내가 그 담보를 설정해가지고 4,700만 원 물품 대줬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다 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과실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는 이제 통장이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관련 기출 6-1번에 보시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맞죠? 6-2번 시 청소차 운전수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해당한다. 맞고요. 6-3번 판례에 따르면 통장은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맞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